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많아도 허전한 날이 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유독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전화기를 꺼내보면 연락처에 이름이 수백 개는 됩니다. 동창 모임, 동네 모임, 복지회관에서 만난 분들까지.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 걸 사람을 떠올려 보면 손가락이 멈춥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화해도 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망설이는 겁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웃으며 악수했고 정을 나눴고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관계를 쌓아왔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곁이 허전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70세 이후 정말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왜 남은 날들이 그토록 힘겨워지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세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이 2사람만 제대로 곁에 있으면 나머지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이 2사람을 잃으면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은 사막처럼 메마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성장하는 시니어가 복잡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약속 2~3개를 소화하고 나면 다음날 온종일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그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삶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0대, 40대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넓은 인맥이 기회를 만들었고 자리에 불려다니는 것 자체가 인정의 증거였습니다. 50대, 60대에도 그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70세를 넘기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모임에 다녀와도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전이 됩니다. 누군가와 2시간 수다를 떨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하기만 합니다. 이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확장하고 쌓아 올리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정리하고 보존하는 시기에 들어선 겁니다. 나무로 치면 봄 여름에는 가지를 힘껏 뻗습니다. 사방으로 잎을 틔우고 위로 자라는데 모든 힘을 씁니다. 그러다 가을이 오면 나무는 방향을 바꿉니다. 바깥으로 뻗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기 시작합니다. 잎을 떨어뜨리는 건 포기가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곳에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 강박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강박의 뿌리는 깊습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있으면 불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마을에서 혼자 노는 아이는 왕따라는 말이 없던 시절에도 어딘가 모자란 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집이 잘 사는 집이었고 장례식에 조문객이 긴 줄을 이루면 그래도 저 양반 인복은 있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곧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불안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마음을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믿음 덕분에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고 사람 사이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동창 모임에서 만난 15명, 복지회관에서 인사 나눈 6명, 자녀네 가족 모임에서 본 며느리와 사위, 그 많은 얼굴들 중에서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서 오늘 참 좋았다고 진심으로 느꼈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나 자신은 어땠습니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혹은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정말로 마음이 따뜻했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허탈함이 슬며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그 버팀목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 수가 위로의 크기가 아니라는 걸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 몸의 신호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피로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어.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마 자책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듭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표정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치고 내 속마음과 다르더라도 분위기에 맞는 말을 골라서 내보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 자동 시스템이 수동으로 전환됩니다. 예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야 하고 대답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리한 뒤에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2시간짜리 모임 하나가 온종일 일한 것만큼 진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관계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 10칸이었다면 70세 이후에는 서너 칸으로 줄어듭니다. 그 서너 칸을 어디에 쓰느냐가 하루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한 서너 칸을 아무데나 써버립니다. 아침에 마트에서 만난 이웃과 30분 넘게 서서 이야기하고 점심에는 별로 마음이 맞지 않는 모임에 의무감으로 나가고 저녁에는 지인한테 온 전화에 감정을 소모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정작 나를 위해 쓸 에너지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한 달, 석 달, 1년 넘게 쌓이면 몸이 먼저 항의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람 만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에너지를 회수할 시간 없이 계속 내보내기만 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런 현상을 자아 고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의지력과 감정 조절 능력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닳는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면 어느 순간 감정을 다루는 근육 자체가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이 피곤해진 게 아니라 감정 근육이 쉴 틈 없이 혹사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가장 크게 빼앗아가는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명쯤은 있습니다. 만나면 꼭 하소연부터 시작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또 그러는데. 큰아들이 전화도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요즘 허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하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간중간 그래, 힘들었겠다 한마디를 넣어주고 때로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를 건넵니다. 상대방은 한결 후련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가벼워졌는데 내 마음이 무거워져 있습니다. 분명 내 일이 아닌데 며느리 이야기를 들은 뒤로 괜히 우리 며느리한테도 서운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허리 수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 허리와 무릎도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내 안으로 조용히 흘러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감정은 냄새와 비슷합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면 옷의 비린내가 배듯 부정적인 감정 옆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감정이 나한테도 스며듭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괜히 한숨이 나오고 괜히 짜증이 올라오고 괜히 서글퍼지는 그 감정의 출처가 사실은 2시간 전에 만난 그 사람의 하소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힘든 건 이런 감정의 흔적이 하루 만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들은 누군가의 불평이 내일 아침 기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날 곰곰이 따져보면 전날 누군가와 나눈 무거운 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의 잔여물이 밤새 마음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 오염을 털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이 자동 세탁기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돌려 빨아주었습니다. 출근하고 아이 밥 차리고 집안일 하다 보면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그 세탁기가 고장납니다. 일상의 바쁨이 줄어들면서 감정을 씻어낼 통로가 사라집니다. 오전에 들은 무거운 이야기가 오후 내내 머릿속을 맴돌고 저녁밥을 차리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아까 그 사람의 하소연 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전체가 어둡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불행이 마치 내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그 무게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할까? 피곤한 게 당연합니다. 내 감정 위에 남의 감정까지 이고 살고 있으니까요.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동으로 따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공감 능력이라는 아름다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의 끄기 버튼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내 뇌 안으로 복사됩니다. 그래서 누구 옆에 앉아 있느냐가 내 하루의 색깔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 오염을 알면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씨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되던 해 영숙 씨는 스스로에게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가자. 사람을 만나자.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모임을 늘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문화센터 노래교실, 화요일에는 동창 모임 임원진 회의, 수요일에는 지역 봉사 모임, 목요일에는
아파트 부녀회 정기 모임, 금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주말에도 빈 날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옛 직장 동료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고, 일요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숙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언니는 참 활동적이야.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다녀. 영숙이가 빠지면 모임이 안 돌아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텅 빈 집의 적막함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날 밤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옷을 골라놓고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 화장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빠지면 뭐라고 할 것 같았고 한 번 안 나가면 다음에 부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모임에서 영숙 씨는 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의 경희 씨는 만나면 30분 넘게 시어머니 병간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창 모임의 정자 씨는 자녀들이 용돈을 줄였다며 매번 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봉사 모임에서는 봉사자 두 분이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양쪽 다 영숙 씨한테 전화를 걸어 상대방 흉을 늘어놓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영숙 씨는 화요일 동창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 바닥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7개 모임을 다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요즘 좀 어때?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던가. 떠올려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영숙 씨한테 자기 이야기를 쏟아놓았지만 영숙 씨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온 변화였습니다.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차려놓고도 수저를 들 마음이 나지 않아서 며칠째 국물에 밥 몇 숟가락 말아넣고 대충 때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살았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토록 사람 속에 있고 싶어 했던 영숙 씨가 어느 순간 사람의 소리조차 피하게 된 겁니다. 영숙 씨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겁니다. 다만 에너지가 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관계에 7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도꼭지 7개를 동시에 틀어놓으면 물탱크가 바닥나듯이 영숙 씨의 마음도 바닥이 난 겁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사람을 다 끊고 혼자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오면서 관계에도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유지해야 한다는 습관. 먼저 연락이 왔으니까 응해야 한다는 습관. 모임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습관. 이 습관들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쓸 시간과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냉장고가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에 놓인 반찬 몇 개만 손이 가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잊혀진 채 상합니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안쪽을 꺼내보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신선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들이 마음의 냉장고를 꽉 채우고 있으면 정작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줄 따뜻한 마음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비우라는 말이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관계들 중에서 정말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전화를 끊고 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두세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나머지 수십 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나머지를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며 관계의 반대는 단절이 아니라 분산이라고. 모든 곳에 골고루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얼핏 넉넉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진심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 진심을 주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배우자 혹은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랑 같이 살면서도 외로운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답답해 죽겠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고 남은 건 습관과 불편함 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표정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 말을 걸어도 응 한마디로 끝나는 사람. 가끔은 저 사람이 없으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어서도 아니고 로맨스가 남아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만이 내 삶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35살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아이 셋을 키우며 버텼던 그 시간. 48배 사업이 기울어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던 그 겨울. 53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새벽. 60에 드디어 대출금을 다 갚고 아무 말 없이 은행 앞에 나란히 서 있던 그 오후. 이 기억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자녀는 그 시절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친구는 명절에 만나 안부를 물었을 뿐 그 한복판에 함께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밤을 지새운 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실제했다는 증거가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힘들었던 날들을, 그래, 그때 당신 정말 힘들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애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분명 겪었던 일인데 정말 그랬던 건지 가끔 헷갈립니다. 그럴 때 옆에서 아, 그거 맞아. 그의 겨울이었잖아.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흐릿해지던 기억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내 삶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잡히는 느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래 곁에 있어 온 동반자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으면 이미 끝난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루 종일 말도 별로 안 하고 각방을 쓰고
가끔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니까 이건 형식만 남은 관계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침에 상대방이 기침을 하면 귀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밥을 차려 놓았는데 상대방이 한 숟가락도 안 뜨면 괜히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잔해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두 사람 사이에 뿌리를 내린 생명줄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연결이 끊어진 뒤의 풍경이 어떤 것인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씨는 올해 76입니다. 아내 순자 씨가 떠난 지 이제 2해가 됩니다. 아내가 투병하던 3년 동안 종호 씨는 한 번도 간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에는 등을 두드려 재웠습니다. 힘들었냐고 물으면 종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장례를 치른 직후에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조문객을 맡고 자녀들이 번갈아 집에 와서 지냈고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슬퍼할 틈이 없었습니다. 49제를 지내고 자녀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종호 씨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부재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나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냄비 뚜껑 열리는 소리, 수저통에서 젓가락 꺼내는 소리, 냉장고 문 닫히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그 소리가 이제는 집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가 있을 때는 밥상이 늘 두 사람분이었습니다. 반찬이 거창한 적은 없어도 접시가 2개 놓이고 수저가 2벌 놓이는 것만으로 밥상은 밥상다웠습니다. 종호 씨 혼자가 된 뒤에는 밥을 지어도 한 공기가 이틀을 갔습니다. 반찬을 해놓으면 상하기 전에 다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밥을 안 하게 됐습니다. 냉동실에 쌓아둔 만두를 삶거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서 거실에 앉아 먹는 것이 식사의 전부가 됐습니다. 외출도 줄었습니다. 순자 씨가 있을 때는 둘이서 저녁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람 좀 분다. 저 집은 벌써 불이 꺼졌네.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20분 남짓 걸었습니다. 그 산책이 없어지자 종호 씨의 하루에서 바깥 공기를 쐬는 시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현관문 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택배를 찾으러 나갈 때와 병원 갈 때를 빼면 일주일 내내 집 안에만 있는 날도 생겼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 예전에는 순자 씨가 소파 한쪽에 앉아 드라마를 보면서 종호 씨한테 줄거리를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래. 아이고, 저 며느리 불쌍하다. 종호 씨는 드라마에 관심이 없었지만 옆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리모컨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9시도 되기 전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종호 씨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순자 씨가 쓰던 베개를 옆에 두고 자는 겁니다. 세탁하면 냄새가 사라질까봐 빨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베개가 옆에 있으면 조금은 넓은 침대가 덜 넓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종호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아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산책이라도 좀 하세요. 건강 챙기셔야지요. 종호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걸을 사람이 없어서 문 앞에 서기가 싫은 건데 그 말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종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종호 씨에게 순자 씨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루를 함께 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을 열어주는 소리, 식탁 위에 두 번째 수저, 저녁 산책의 동행, 잠들기 전 소파 옆에 옹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종호 씨의 하루는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하루가 흘러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나날이 된 겁니다. 이것이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의 실체입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슬픔이 아니라 하루의 뼈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그래서 배우자 혹은 오랜 동반자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를 지킨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나는 늘 여기 있는데. 맞습니다. 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곰곰이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한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손주 사진에 답을 보내고 오늘 모임에 뭘 가져가야 하나 궁리하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 걱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 자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세대는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이 불편한 세대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며느리 노릇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올바른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내 것을 챙기면 속 좁은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습관이 됐습니다. 내 밥을 줄이고 자녀 학원비를 보태는 것이 당연했고 내 옷은 안 사도 남편 양복은 맞춰야 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말이 참 자주 쓰였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본인도 모를 겁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70세가 넘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는 이미 장성해서 제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은퇴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몸의 밴 습관은 여전히 나를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밥을 대충 먹습니다. 혼자인데 뭘 차리겠냐면서 찬밥에 김치 하나 올려 먹는 것이 한 끼가 됩니다. 옷도 대충 입습니다. 어차피 나갈 데도 없는데 뭘 꾸미느냐면서 몇 년째 같은 외출복을 돌려 입습니다. 병원도 미룹니다. 무릎이 아픈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참을 만하니까 하면서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나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이것이 자기 방치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방치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밥을 대충 먹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한 번에도 보름을 앓습니다. 보름을 누워 지내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면 바깥 출입이 줄고 바깥 출입이 줄면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말할 상대가 없어지고 말할 상대가 없으면 하루 종일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그 생각의 대부분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후회, 걱정, 서운함. 그 어두운 생각들이 빈 방 안에서 점점 크게 울립니다. 밥 한 끼를 대충 먹은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자기 방치는 그래서 천천히 진행되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내 삶의 바닥이 내려앉는 겁니다.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주변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내가 스스로를 내팽개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안타까움이 무력감이 되고 무력감은 결국 발길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무릅니다. 매일 아침 밥을 챙겨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프면 제때 병원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합니다. 걱정을 덜어도 되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무겁지 않으니까 오래 곁에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가장 큰 배려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극한의 상황을 겪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이며 그 의미를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은 오늘 하루를 스스로 건사하는 것이라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존엄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밥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혹시 귀찮아서 라는 말로 한 끼를 건너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귀찮음이 바로 자기 방치의 첫 번째 문턱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지어서 그릇에 담아 먹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나를 지키고 내일의 내가 모레의 나를 지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진짜 이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자녀들이 전화해서 묻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동네 이웃이 말합니다. 혼자 밥 먹으면 안 돼요. 어디 나와서 사람을 만나셔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움찔합니다. 혼자 있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외톨이가 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는 모임에도 나가보고 관심 없는 취미 활동에도 이름을 올려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바쁜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두려운 건지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나쁘게 보는 시선이 두려운 건지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한데 곁에 없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손을 내밀고 싶은데 잡아줄 사람이 없을 때,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가슴 안쪽에서 차갑게 올라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아픈 감정이고
채워져야 하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의 기분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나로 앉아 있어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빈 방에 갇힌 것이고 고독은 빈 방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같은 방인데 문이 잠겨 있느냐, 열려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빈 방은 감옥이 아니라 쉼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롭다고 단정했습니다. 노인이 혼자 밥을 먹으면 안쓰럽다고 했고, 혼자 산책을 하면 외롭겠다고 했고, 혼자 사는 노인은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말은 꺼내기 어려운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그 순간, 아, 편하다 하고 느낀 적이 없으셨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어깨가 내려오는 것을 느낀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 편안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로 돌아온 순간에 느끼는 안도입니다. 수십 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늘 호칭이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호칭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에 조용히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고 눈을 감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 작은 공책에 오늘 있었던 일을 서너 줄 적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식이 가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82살까지 사시면서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다니셨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외롭지 않느냐고 묻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랑 매일 아침을 보내고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대단한 이론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깨달음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지면 비로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편안해집니다. 내 안이 채워져 있으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퍼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남을 위해 바치기만 했던 시간을 드디어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자유입니다. 이제 편안해져도 됩니다.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동반자 1명, 그리고 나 자신. 이 두 사람만 제대로 곁에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어도 괜찮습니다. 모임이 줄어든 것이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가 뜸해진 것이 잊힌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계절을 바꾸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봄, 여름에 바깥으로 뻗어나가던 에너지를 이제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딱 2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오늘 저녁 밥을 한 끼 제대로 차려서 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에 국 하나,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다만 서서 먹지 마시고 그릇에 담아서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그것이 오늘 내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둘째,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배우자가 계신 분은 오늘 저녁 같이 먹자 한마디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거울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한마디면 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내일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최선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도 되는 시간입니다.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조용해져도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구독해 두셔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